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볼모 잡힌 유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요. 사실은 중국에 볼모 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이런 체리피커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안보는 미국에,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에,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보에 투자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에서 돈을 벌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돈을 벌었고, 그로 인해서 유로피언 드림이라고 하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지 국가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이제 그 구도가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에너지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해주는 걸 보고 잠재적 적국이란 걸 깨달았지만 거기에 중독돼서 제대로 탈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요, 바로 넥스페리아 사건입니다. 중국이 소유한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이죠. 넥스페리아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EU가 그리고 유럽이 중국에 취약한지가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일단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유럽연합에 대한 핵심 자원과 반도체 공급을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 1년의 사태는 유럽이 중국에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용 반도체 칩과 히토리 수출 제한으로 유럽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은 사례 등은 중국이 무역 관계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네덜란드의 넥스페리아 공장에 대한 경영권 개입 조치 이후 이러한 긴장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은요,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동차 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의 필수적인 반도체, 히토류, 자석 소재 등의 공급을 통제하면서 이를 외교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 미국이 하는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024년 봄부터 중국이 자동차용 칩과 히토리 수출을 제한하자 유럽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고, 일부 독일 제조사는 부품 확보를 위해 중국에 자사 영업 기밀을 제출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가디언의 표현인데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유럽이 미중 무역 전쟁의 부수적 피해자를 넘어서 중국의 직접적 압박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 이거 피해자는 미국 아니면 중국이어야 되는데, 유럽이 부수적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직접적 압박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힘이 약하고 그동안 대비를 안 해왔으니 가장 약점을 노출하고 중국이 그 사이를 파고들고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최고의 지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산업을 완전히 멈추게 하진 않지만 공급망을 서서히 조이는 방식으로 유럽을 통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는 유럽 산업이 항상 중국의 스위치 아래에 놓인 구조적 불안정 상태에 있다는 건데요. 중국이 스위치를 내리면 유럽의 공장들, 특히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한편 넥스페리아 사건은 이러한 맥락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자본이 소유한 반도체 공장 넥스페리아를 안보상의 이유로 경영권을 가져오니까요. 중국은 유럽 기업에 대한 중국에서 생산된 넥스페리아 자동차용 칩 수출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칩 공급을 향후 12개월간 민수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재개했는데, 이는 유럽 산업 의존도를 유지한 채 향후 통제 가능성을 남긴 결정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은요, 단순한 소비재보다 전략 산업 공급망을 지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히토리의 약 90%, 자석의 95%를 중국이 통제하고 중국한테 수입하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 유럽의 제조업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건데요. EU는 탈위험, 그러니까 디리스킹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공급망 대체가 어렵고 회원국간 이해 차이가 커가지고요, 통합적 대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말이 디리스킹이지 이거는 살을 끊어내는 듯한 고통을 수반해야 되는데, 지금 유럽은 그 누구도 그런 고통을 아직 겪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전쟁이 코앞까지 가야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사실 중국과 바로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과 잘 지내야겠지만, 우리의 목숨줄이 되는 산업의 중요 부품이나 중요한 것까지 중국에 모두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하루빨리 디리스킹을 가속도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존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유럽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중국은요,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일부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유럽에는 찔끔찔끔 주면서 통제된 공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은 차라리 비위를 맞출 거면 미국의 비위를 맞추지 유럽의 비위를 맞추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또 그대로 해보면
우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건 비위를 맞출 거면 미국 비위를 맞춰서 우리가 압력을 줄이지. 뭐 한국에 잘해줘야겠어? 한국에 이러는 거 뭐 미국이 신경 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이 무역을 무기로 삼아서 유럽을 약한 고리로 보는 전략적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넥스페리아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자원 분쟁은 유럽이 중국의 공급망 지배 아래 놓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중국은 자원을 외교 경제적 협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유럽은 이에 맞서기 위한 산업 자립 전략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기술 주권 확보와 핵심 자원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 구조를 본격적으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또 하나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건데요. 주 EU 중국 상공회의소가 EU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기업 한 3,000개를 조사해보니 80%가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성장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뭐 이렇게 디리스킹 한다 그러고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유럽연합에 활동하는 중국 기업들의 80%가 매출이 늘었다면 이게 얼마나 장사하기 좋은 겁니까? 솔직하게요. 그만큼 EU의 압박이 중국에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 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80% 이상의 기업이 성과를 유지하거나 개선했으며 절반 이상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EU가 안보 등의 이유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 진출한 중국 기업 80% 이상의 사업 성과가 안정적이나 개선되었고 50%는 매출 증가, 40%는 이익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내 중국 기업 수는 약 3,000개에 달하고 이들은 26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고용하느냐? EU 내에 EU를 위한이라는 기조에 따라서 In the EU, for the EU라는 기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이 현재 생산을 확대해 중이고요. 그중에서 헝가리 등 동유럽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유럽 내 반중 정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지정학적 갈등, EU의 공급망 디리스킹 정책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대했다는 건데 여기서 저는 눈길을 끈 게 헝가리의 투자가 중국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헝가리는 지금 현재 상태로 아주 그 유럽 내에서는 가장 친러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헝가리에 투자하는 게 심리적으로나 그다음에 뭐 인건비나 이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게 안정적이었을 겁니다. 헝가리도 그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헝가리와 동유럽에 주로 투자를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유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응답 기업의 93%는 인건비 상승을 가장 심각한 도전 요인으로 지목했고 특히 헝가리에서는 인건비가 11.9% 급등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헝가리의 뭐 물가도 급등하고 헝가리 경제가 막 생각보다도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따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헝가리가 유럽에 등지고 있으면서 약간 친러 성향을 띠면서 중국 이런 데 투자 자본들이 오히려 조금 안심할 수 있는 헝가리로 몰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투자 심사 강화, 시장 접근 제한, 정책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기업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 13개국은요, 통신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AI, 스마트차, 신에너지 분야로의 규제 확산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EU 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성장은 순조롭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의 각종 무역 방어 조치의 최대 타깃이 중국이라고 우려했는데요. 현재 199건이 진행 중인 사건 중 85건이 중국 기업으로요. 이는 전체의 40%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우리가 유럽에서 사업하기 좋냐 물었을 때 2019년에 73점이었는데 2025년에는 이게 61점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지금까지 디리스킹 한다고 하고 중국과 좀 사이를 뜬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그 공급망 안에 들어가서 유럽이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중국이 얼마나 강하게 따라오고 있고 좀 열심히 한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유럽의 중국에 대한 또 다른 견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이 이제 150유로 미만 소포에도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요. 세무 쉬인 등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이건 뭐 미국에서 먼저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건데요. 중국산 값싼 수입품의 범람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해외발 저가 소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800달러 이하 소포는 관세를 매기지 않았던 드 미니미스 정책을 폐기했고요. 유럽연합 재무장관은 13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현행 150유로 미만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저가 소포에도 관세를 매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추후 이런 방안을 유럽의회와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이유가요. 지난 6월 알리바바, 쉬임, 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서 유입되는 저가 수입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1월부터 2유로의 전자상거래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150유로 미만의 저가 소포의 면세 혜택을 취소한다고 하지만 2유로의 취급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이게 사실 큰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마르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이날 150유로 미만의 온라인 거래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 1분기에 폐지하고 간소화된 임시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는데요. 2024년 유럽연합은 46억 개의 소포의 수입을 기록했고요. 추정에 따르면 EU로 유입된 소형 소포의 약 65%가 관세 회피를 위해서 가치를 낮게 신고했습니다. 게다가 150유로 이하 전자상거래 배송의 무려 91%가 작년에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되느냐? 특히 올 들어서는요, 미국에서 중국산 저가 소포를 막자. 미국에서 이제 800달러 이하 면세해주는 걸 폐지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도 완전히 폐지하고 이게 8월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자상거래 물량은 더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수수료로 중국산 부품을 막을 수 있지 불분명하다. 2유로의 수수료는 그냥 장난 수준이다. 라고 했다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겠지만 사실은 이걸 막는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제대로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